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 하락으로 결국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그 여파가 그대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양시장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요즘에는 전강 수역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 모습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난 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누가 적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일자별로 하루를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나씩 하고 계시는데 참 그 나이와 모든 거에 참 리스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노이즈가 나고 있어서 네.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시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선엽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죠? 네, 그 어저께 이제 결국 감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한 명 차이로 되긴 됐는데 실제로 금리 자체는 발표되자마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끝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끝났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금리 시장이 요즘은 주식 시장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예. 있어서.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감세안이 통과가 됐지만 상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상원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변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사실 채권 시장에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면에는 뭔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냥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닐 것 같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건데, 뭐 기대란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금리가 내려가려면 경기가 좋을 때 내려갈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세안이 다 통과된 건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난 것이 사실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닌 약간의 변동성이 그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연준 의원이 얘기한 게 전제를 뒀잖아요. 월러 이사가 얘기할 때 10% 관세면. 예. 근데 그럴 가능성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지금 최근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월러 이사의 10% 관세의 의미는 결국 현재 상호 관세는 없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해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이 자꾸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이유도 딱 하나였죠. 지금 관세가 10%보다 너무 높다. 원래 연준이 생각하기는 한 1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실제 실효 관세율이 22%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 높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의미 안에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결국 상호 관세를 없앨 거기 때문에 압박할 게 아닐까. 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 정도 관세가 지속 유지되면 누가 뭐래도 흔히 얘기하는 물가는 높아지가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리란 얘기는 내가 조만간 상호관세는 약간의 협상에 따라서 분명히 없어질 건데 얼마 안 남았어. 전 이런 의도를 읽혔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좀 원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제 90일 정도 있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압박을 시작을 했어요. 안 지키면 관세 더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안에 뭔가 유의미한 어떤 그 수확물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수확물이라는 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 합의 정도 되겠죠. 그죠? 크게 이렇게 하겠다.
그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 상호 관세를 다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철회를 해주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양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상호 조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7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되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결과에 좀 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에 대비해서 미국이 또는 전 세계가 미리 물건을 많이 재고로 축적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1, 2, 3월 달에 관세 부과되는 정말 많은 주문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 사는 물건들은 뭐 품목마다는 다르겠지만 보편 관세 10%가 부과된 제품들을 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면 6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지금 안정되어 있는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요 미 국채 금리가 반등했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CTA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시세 추종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뭔가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국채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물량을 다 쏟아내. 제가 볼 땐 그로 인해서 미국의 지수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이 아마도 제가 볼 땐 금리 인하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현재 레벨 자체가 이미 높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나요? 4.5에 5%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인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리는 건 아니고 네. 지표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재정 적자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감세안도 통과되고 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국채 금리를 올리는 건데 지표는 거의 뭐 빼박이죠, 우리 보통 표현으로. 그래서 지표가 나오면 아마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격이 아마 일시적으로나마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4.7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4.7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될 건데 그 조정의 빌미로 인해서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져서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의 예전에 어저께 그저께죠. 이제 금리가 급등했을 때 요인이 결국은 이제 뭐 억션 입찰에서 너무 이제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실제로는 일본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미국 국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국채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채 시장이 온전치 않죠. 우리가 보통 국채라고 하면 안전자산이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잊고 있지만 글로벌이 고령화라는 걸 첫 번째 맞이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오래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들이 들어가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덜 거치고 있는데 더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6월에 도쿄 선거가 있고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건 이겨야 되는 건데 이기려다 보니까 서민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그분들이 표를 제일 많이 갖다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선심성 어떤 공약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흔히 얘기하면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그죠? 근데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들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채권 수요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채권에 대한 투기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국채를 일본에서 계속 사줬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안 사고 그냥 일본 국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보험사들이 일본 국채도 안 사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양쪽 다 안 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럼 이분들이 뭘 사고 있느냐? 금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금 또는 일부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기존에 이제 국채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게 100% 안전해라는 인식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금, 아니면 일부는 다른 자산 이런 것들로 분산이 되면서 사실 국채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 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연기금이나 아니면 보험사들은 코인은 아직은 못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못 사고 있는 상태면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채권을 안 산 자금은 금을 샀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금을 일부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들고 대기 매수를 하겠죠. 어쨌든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높을 때 사면 승률이 높은 건데 현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참여연 선거 때 그런 조치들이 나왔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뭐 저도 알고 있는 정도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채권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4.7 정도까지 올랐을 때 사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하신 분들이 채권 자경단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들면 매수세를 줄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금리를 급등시키겠다는 얘기인 건데 거기서 채권을 사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죠. 네, 보통 미 국채나 일본 국채라고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옛날엔. 네, 예.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 국채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 관련돼서 혹시 안전자산,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이나 혹은 비트코인, 다른 자산으로 이 자금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셀 아메리카나고 하면 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미국에서 자금 자체가 빠져나간 걸 좀 대비해서 미국 시장을 좀 덜 봐야 할지 마음 좀 비우고 있어야 될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거의 어떤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나오고 있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하게 미국 자산으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전부 다 현실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AI는 미국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과도하게 쏠렸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게 완화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완화되는 과정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채권의 어떤 그 불안정한 상황 그런 것들에서 여름 정도만 거치고 난다라면 제가 볼 땐 다시 미국 시장으로 자금 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되려 그 이후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첫 번째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좋든 싫든 미국의 규제 완화가 있을 건데 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와 관련한 어떤 2차 랠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글로벌에서 AI라는 걸 가지고 유의미하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감안을 하면 사실상 여기에서 돈을 더 빼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미중 말씀하셨는데 AI는 기본적으로 미중 지금 패권 네. 전쟁의 가장 네. 핵심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동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원래는 중동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이 쫙 다 맞습니다. 깔아놨었잖아요. 쫙 깔아놨었던 인프라랑 투자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한 번에 가서 전부 미국으로 뒤집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도 다시 반등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어저께 젠슨 황은 갑자기 미국 정부 욕을 막 엄청 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욕을 엄청 네. 하면서 네. 이대로 계속 이럴 순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려면 중국에 뭔가 수출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어저께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팔 곳이 없잖아요. 중동 팔았고 미국 다 팔았고 그 3년치까지 이미 다 프라이싱 반영됐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데 결국 그게 올라가려면 결국 중국에다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열어달라고 막 이제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제 욕을 한 건데 트럼프한테 감히 그랬는데 그렇게 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젠슨 황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PU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라든가 아니면 그록 같은 X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테슬라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할 때 AI가 더 좋아지는 거 투자를 할 때 좋아지는 기업인 거고 이걸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다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건 사실 이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 회사에 집중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7개 회사에서 뭔가 조금 나눠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만은 없겠죠. 뭐 1999년 예로 든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오래 가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통신 장비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뭐 우리나라도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선 구글 아니면 야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던 것처럼 지금의 앞으로 AI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엔비디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칩 중에서 이제는 뭐 블랙웰도 있고 아니면 루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성능 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칩들을 활용했었을 때 생각보다 AI 관련 성능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라면 실제 최근까지도 그래왔고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더 좋은 칩을 더 성능이 좋은 칩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 엔비디아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를 위한 어떤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봐야 되겠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라는 게 결국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규제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1위의 규제가 뭐냐면 제발 동영상하고 이미지를 학습하게 해주세요. 멀티모달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AI라는 게 동영상을 학습했을 때 또는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 더 많은 칩이나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뭐 게임할 때 그게 더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럴 땐 또 그 기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고평가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네. 딥식이 나오면서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괜찮게 학습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M7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구글이 발표를 하면서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도 구글은 계속 플러스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업사이드는 소프트웨어에서 한다면 구글이나 뭐 팔란티어나 이런 데에 계속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구글이 올라간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네.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인 장족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의외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딥시크가 했던 거는 결국은 칩은 싸구려를 썼지만 우리가 MOE라는 강화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개선을 해서 성능을 좋게 만든 건데요. 미국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뭐 딥시크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근데 너는 블랙웰 없잖아. 너는 루빈 없잖아. 나는 루빈도 쓸 건데 이 방법도 쓸 거야. 그러면 학습도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하면서 칩도 더 고성능 칩을 냈었을 때 나중에 결과를 예단할 수 있어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 연말이 되든 아니면 올해 연말이 되든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미국은 우리가 학습 방법은 뭐 중국 정도로 똑같이 하면서 또 고성능 칩도 더 많이 투입을 했었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도 모르고 미국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미국이 이걸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AGI라고 불리는 사람과 비슷한 범용 이런 것들이 정말 구현율이 된다라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가 이걸 했으니까 미국은 끝났고 더 이상 고성능 칩을 쓸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고성능 칩이라는 건 지금 있는 결과물을 봤었을 때 이 정도에서 학습 방법 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성능 자체를 이렇게 올려놓는 걸 지금 할 수 있다라면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일명 빅4라고 불리는 이 빅4만 따로 떼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4면 누구누구인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니면 그로 그죠? 그로. X의 그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오픈 AI랑? 그렇죠. 예, 그다음에 클로드 뭐 클로드. 이런 정도 까지 되겠죠. 4개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AI 모델 넷이 경쟁을 계속 할 것이다.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모델들은 좀 싸게
저렴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쪽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정말 고성능이어서 이건 좀 프리미엄 시장 중에 하나고,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 하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시장 하나,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에 맞는 전략으로, 그렇죠. 또 저렴한 모델은 저렴한 맞습니다. 것에 맞게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은 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양분화되고 최근에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의외로 오픈 AI 거보다 구글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이 정말 확실히 많아졌어요.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예. 네. 왜냐면 뭐 장점도 있죠.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그 1테라바이트를 또 이제 그 클라우드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처마다 되게 다른데 저희들도 써보면 이게 뭔가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구글이 더 나았던 게, 왜냐면 여기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많은 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유리한 쪽이 우리가 아는 X를 가지고 있는 쪽하고 구글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고 놓고 보면 사실상 조금 더 뭐 시장에서 뭔가 기울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현재는 목도가 되고 있다. 물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일단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는 좀 논외긴 합니다만, 관련돼서 하드웨어 기업들은 확실히 부진한 모습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 정치권 이야기를 해주셔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유럽 시장에서는 BYD한테 또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와 관련한 가치는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로이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이모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확장성에서 놓고 보면 웨이모보다는 테슬라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테슬라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지만 그렇죠. 웨이모 방식은 되게 쉽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라이다를 쓴다던가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에서 최근에 테슬라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3주 전에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를 다녀왔었을 때 네. 그 모터쇼에서 중국에서 잘 나가는 샤오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라이다 방식, 즉 웨이모 방식을 버리고 테슬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해서 그쪽 내에서도 뭔가 방식을 보니까 앞으로 확장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을 하면 결국엔 테슬라 방식 맞지 않느냐라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뭔가 자율주행, 특히 이제 6월에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냐, 거기다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결국 나중에 또 휴머노로이드라는 기업을 또 뭐 우리가 피규어를 비롯해서 몇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었을 때 그러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기대감들이 있었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전기차 쪽은 지금 안 좋지만 이쪽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양자 컴퓨터 네. 주식들이 완전 급등을 급등했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온큐, 저거 어떻게 용감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엄두가 안 나던데. 샀던 분들은 정말 대박이 난 네.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밸류에이션으로는 얘기할 수 설명이 안 되죠.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도 이제 어저께 같이 막 30%씩 상승하고 이러면 이제 좀 덜어내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양자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닥친 거라요. 바로 앞에 눈앞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수익이나 아니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양자가 된다라면 덜 나위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나 아니면 젠슨 왕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뭐 어떤 분은 10년 뒤에, 어떤 분은 30년 뒤에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건 이게 되었을 때 그 파괴력은 가공할 만하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 핵심은 양자라는 게
구현돼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뭐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생각보다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땐 성장성 외에 사실 수익으로는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길게 놓고 본다라면 제가 볼 땐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보유의 관점보다는 그래도 매매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기까지 깊게 들어간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저희도 모르죠. 예, 네, 한계가 있다는 점 양자역학에.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오르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트럼프 이야기로 저 돌아오면 예. 이 셀 아메리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국제 채권도 안 살 거고 뭐 달러도 팔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최근에 뭐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존 질서에 편입이 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그러길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국채 시장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금리가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빚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GDP 250%가 빚이고 미국은 120%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도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더 쓰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겠지만 미 국채 금리를 최근에 중국도 줄였고 일본도 줄였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되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베이스인데 그 달러 베이스라는 기준 자산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뭐 이번에 스콧 베센트財務장관도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원하는 건 이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려는 특히 미국, 중국과 일본이 사지 않는 만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시장은 더 키우려는 어떤 움직임들, 법적 제도와 시장에 대한 어떤 부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사실 그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 충족될 때까지는 의외의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 국채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가지는 외환 보유고를 넘어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가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 국채의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감당하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미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양날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같이 좋게 보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10년짜리 벤치마크가 아니라 단기 3개월 이내에 미국 자산만 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한테 주고 연준이 미국, 그러니까 일본처럼 가져가는. 네, 맞습니다. 장기물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 예전에 QE 한 것처럼 사들여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250%잖아요 GDP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고령화된 거 일본 안 망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일본처럼 사들여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솔직히 수급은 뭐 어차피 미국은 지금 룰 메이커잖아요. 룰 팔로워가 아니라 내가 뭐 정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나라인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조금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올라가는 쪽 보시는 분들이나 경기 부분에 있었을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메커니즘 돌아가는 형태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 또 연동되고 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하면 돈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빚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결국 이제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결국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 이 빚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담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더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돈을 안 쓸 거냐, 일본이 안 쓸 거냐, 그건 아닐 거고. 왜냐면 정치 환경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조금 맞닥뜨려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고령화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글로벌 양극화라는 게 되게 크죠. 그 양극화라는 얘기는
서민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게 양극화가 아니고요. 중산층이 서민으로 떨어지는 게 양극화예요. 그렇죠? 예, 원래 서민분들은 있고 또 부자분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내가 먹고 살만해야 하는 분들이 이게 서민으로 전락이 되면은요. 양극화. 정치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게 또 민주주의라는 게 결합이 된 거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국가가 잘 되는데 나만 거지가 되고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쪽에 많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는 돈 더 쓰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성공할 거냐 그건 저도 참 예단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2007년도 이후에 글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본 적까지는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게 코로나라는 어떤 복병을 만나면서 미국이 또는 각국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재정 지출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재정 지출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된 게 왜냐면 이제 미국의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게 사실 2008년 금융위기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찍어서 확 늘렸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뭐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던 거고 글로벌이 비슷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아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제가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선진국들이 뻗어나갈 때 뻗어나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식민지를 뒀고 식민지가 더 안 되면 터지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글로벌적으로 그런 것도 없다 보니 사실 돌파구도 없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이 많이 있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사실 건데 그럼 국가가 재정을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치매시거든요. 근데 이걸 국가에서 많이 부담해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와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국가가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 왜 우리 젊은 후배분들이 없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이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정부는 빚을 더 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무한정 갈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지나 보시면은요. 지난 3년간 이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글로벌 위기가 있을 뻔한 3번의 사건이 다 국채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 국채 들고 있다 망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부실자산 이런 거였는데 부실자산이 아니라 미 국채 들고 있는데 망해요. 그리고 영국의 리즈 테일러 총리 있었을 때 영국의 국채 때문에 또 영국의 수많은 연기금들이 정말 곤욕을 치렀고요. 며칠 전에 트럼프 있었을 때도 4월 9일 그때도 보면 우리가 보통 트리플 딜레마라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약세해서 또 국채적 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야 국채 시장이 문제인데 채권 시장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채권 시장이 야 이게 오히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일반적인 부실 자산이 아니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세 차례나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뭔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풀기 어려운 정말 숙제가 되고 있다. 근데 선거는 앞두고 있으니까 돈은 더 쓰자고 얘기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볼 땐 앞으로도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니까 무디스에서 강등한 거 아닙니까? 예. 네,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정치권 상황까지 함께 꼭 체크해야 되는 점 예, 맞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